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연기 경영조직론 수업을 같이 할 최중락입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보기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좀 하고 들어갈게요. 그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강의 진행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12회로 진행이 되고 이제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 아침 수업인데 딱 한 회만 저희가 지금 오후에 할게요. 그래서 한 번만 좀 미리 그 날짜를 좀 공지를 드리면은 그 5회차 해당되는 그 이번 주 금요일 그날만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는 걸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수업은 다 이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회를 빼고 나머지는 다 아침. 이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볼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이제 두 종류 시험이 있는데 쪽지 시험이 있고 그다음 쓰기 시험이 있습니다. 쪽지 시험은 이제 내일부터 매일 아침 수업 시작할 때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9시 30분부터 9시 35분까지 5분 정도만 다 할 수 있는 그 쪽지 시험을 이제 매일 아침에 볼 거고 그 시험의 내용은 그 전날 강의한 내용 또는 그 전전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누적을 하던 안 하던 건 제가 한번 여러분 그 진도 따라오시는 걸 보고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이 있고 쓰기 시험은 이제 총 3번 제가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답안 작성을 해보시는 그런 시험이고 제가 평가를 해드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3번인데 그 회차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3회차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 다음에 7회차 7회차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회차 다음 주 금요일 요 3번의 날짜에 이제 쓰기 시험을 저희가 볼 거고 쓰기 시험이 있는 날은 시험을 9시부터 칠게요. 그래서 쓰기 시험은 09시부터 09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쓰기 시험이 있는 날은 여러분들이 쓰기 시험도 치시고 쪽지 시험도 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시험이 있는 날은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최고답안이랑 강평을 드릴 텐데 7회차 이날만 제가 이제 그 다음날이 아니라 이틀 있다 제가 강평을 드릴게요. 이날이 제가 이제 수업이 그 두 개가 겹쳐 있는 날이라서 오후에 아마 채점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것만 제가 그 다다음날 피드백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피드백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그 경영조직 기본 강의 6판 요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 계획서 순서랑 아마 교재 순서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강의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최종적으로 교정을 보면서 챕터 순서를 좀 몇 개 바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계획서는 참고로 보시고 주로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쭉 따라갈 거다. 이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제 첫 시간이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경조가 무슨 과목인지 아시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과목을 생전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어떤 내용이고 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목 명칭은 이제 경영조직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대학에서 경영조직론이라는 명칭으로 그 수업이 개설되는 학교보다는 이 명칭 외의 다른 명칭으로 수업이 열리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직행동 론이라는 과목이랑 그다음에 조직 설계론 또는 이걸 이제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조직 설계론, 조직 구조론 이렇게 이제 두 개 과목으로 보통 많이 개설이 되고요. 이게 각각 3학점짜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때 두 과목을 다 배웠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마 조직 행동론은 개설이 많이 돼요. 근데 조직 설계론이나 구조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 개설된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설이 많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개설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교과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책을 썼을 때 책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조직 행동론 같은 경우랑 조직 설계론 두 개의 영역으로 크게 나뉘는데 주로 우리가 대학에서 많이 배우는 건 조직 행동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조직이라는 건 회사잖아요. 그죠? 회사. 회사라는 것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라는 것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데 이제 경영학, 특히 이제 조직론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관점이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관점이냐? 회사나 사람의 합이니까 사람만 연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 상태, 사람의 행동 방식,
사람의 일하는 과정, 이거를 연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사의 성과도 도움이 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굉장히 좀 개인의 초점을 두는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좀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따로 그러니까 별도의 논리가 있을 것이다. 개인만 봐가지고는 회사 전체의 어떤 모습을 파악할 수가 없고, 좀 거시적인 입장, 좀 조직 자체의 어떤 논리 이런 것 등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조직이 똑똑한 건 아니라는 걸 우리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회사만의 별도의 논리가 있지 않을까? 요걸 이제 고민하는 쪽의 관점. 그래서 이제 전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된다라고 연구하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미시 조직론이라고 부르고, 이 미시 조직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죠. 조직 행동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 행동론은 영어로 이제 조직 오가니제이셔널 행동 비헤이비어 해서 OB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죠. OB.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시적 측면, 회사 나름의 논리,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얘를 이제 거시조직론이라고 부르고요. 이 거시조직론을 연구하는 게 주로 요거 조직 설계론 또는 구조론입니다. 얘는 이제 원칙적으로 영어 그대로 표현하면은 오가니제이셔널 디자인 또는 오가니제이셔널 스트럭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OT라고 불러요. 그냥 OT. T는 이제 theory, 이론이다. 왜냐면은 이 설계론 쪽은 주로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조직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한 그 자기의 이론적 주장들을 이제 어떤 명칭을 붙여서 이론화 시켰거든요. 무슨 이론, 무슨 이론, 이렇게 이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조직 설계론, 구조론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험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 두 개라고 한다면은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궁금할 것입니다. 출제 비중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행동론이랑 조직 설계론이 각각 50%, 각각 50%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총 3문제가 나오잖아요, 시험에서. 그래서 50점짜리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25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2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노무사 시험 이제 25회까지 치러진 노무사 시험 중에 한 2회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 미시 조직론과 거시 조직론 각각 이제 50점, 50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50점짜리로 나오면 미시에서 거시가 2문제 나오거나, 거시가 1번으로 나오면은 50점짜리 큰 문제로 나오면 이제 미시 조직론 OB에서 2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번 문제가 좀 큰 문제 거시에서 출제가 됐고요. 2번과 3번은 미시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좀 50점짜리 내기 좋은 게 OT에 많아요. 그래서 거시 조직론이 좀 어렵고 좀 호흡이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로 기본적으로 배울 때 50점 답안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목차도 길고 서술 분량도 많고요. 미시 파트는 좀 짤막짤막한 토막 주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호흡이 짧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 기본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교과서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스타일이 교수님 책을 안 보면은 공부가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행정고시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제가 행정고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전 과목별로 교수님 교과서를 다 봐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경제학은 미시경제, 거시경제가 있잖아요. 미시경제 책 한 대여섯 권, 거시경제 책 한 대여섯 권 사놓고 막 교수님 교과서만의 그 교과서들 간의 비교 있죠. 이 책은 이렇게 서술하는데 저 책은 저렇게 서술하는구나. 그걸 되게 관심 있게, 쓸데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공부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행정법 책은 막 12권씩 사놓고 막 그렇게 보다가 교수님 책마다 설명이 다 다르니까 이제 혼자 멘붕에 빠지다가 포기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과목 공부할 때는 이 교과서 선택을 만약 꼭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좀 조언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은 일단 배경 지식 없이, 여기서 배경 지식이라는 거는 경영학과에서 이 2개의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 2개 수업을 듣지 않고도 이 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심리학과 출신 분들이 유일할 겁니다. 심리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 책을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준이 되게 허접하구나, 우리 것보다 되게 쉽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과가 아닌 나머지 전공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실 때 첫째, 뭔 소리야? 둘째, 짜증이 난다, 막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이걸 한번 보여줬거든요. 제가 한 챕터를 한번 읽어보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아내는 이제 전공이 이제 그 국문학이에요. 그래서
읽어보고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 제가 이제 한 5분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어떤 감정이 드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제 솔직하게 말해도 되냐고, 솔직하게 말해라고 했더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너무 복잡한 단어가 많다. 그러니까 이 과목이 원래 좀 이론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보실 때는 인사관리가 약간 좀 구름 잡는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거는 약간 그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 까칠해요. 문장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막 안 넘어가고 이게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론적 개념 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 철학 개론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어떤 배경 지식 없이 이 수험서만 가지고 읽기에는 참 고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를 좀 읽고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큰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몇 권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은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읽힌다 또는 이런 책들이 이 학문의 베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 판매율이 깡패죠. 판매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직행동론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은 그 로빈스 앤드 젖지라는 교수가 쓴 조직행동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16판이고요. 원서의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고, 다시 말해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쓰죠. 전 세계적으로 오비를 가르칠 때 이 책의 어떤 목차 순서나 챕터 배열을 굉장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큐의 경장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비 분야에서 꽤 높은 그런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 교수님 임창희 교수님의 조직 행동. 이 책은 이제 5판 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 본인께서 이제 서문에다가 연퇴가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거의 파이널 버전일 것 같은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고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쉽다는 말은 이야기책처럼 읽힙니다. 이야기책처럼 읽히기 때문에 정말 제 수험서를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은 임창희 교수님 책을 한번 곁에 두고 보시면은 조금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쉬운 소리를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런 느낌이 드실 건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답안 작성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스토리텔링식으로 정말 이 주제를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킬 목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임창희 교수님 책 서술 방식은 이래요. 본인의 그 지필 방침이 교수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그분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교수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의 대학생이 어제의 고등학생이었다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재라고 해서 되게 막 학술적인 내용을 적으면은 아무도 못 알아먹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본인은 쉬운 책을 쓰겠다 해서 정말 쉽게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재밌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이론을 엄청 쉽게 설명하다 보면은 답안을 쓸 때 이제 목차를 잡아서 우리는 좀 뭔가 컴팩트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이 경영학이라는 문법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좀 소개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들 보는 책이 백기복 교수님의 이제 조직 행동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6판이 나왔는데, 이 책이 이제 5판과 6판이 전 개인적으로 5판이 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판까지는 정말 교수님 책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임창희 교수님의 쉬운 설명 더하기 이론적인 깊이까지 추구하는 약간 그런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임 교수님 책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이 책이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임창희 교수님 책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왜 내게 안 나가지 고민하시다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닌데 우리 노무사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건데 임창희 교수님 책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백기복 교수님께서 책 내용을 좀 확 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임창희 교수님 책만을 의식한 건 아닌데 요새 이 트렌드가 좀 학부 교과서를 쉽게 쓰자는 추세라서 6판을 굉장히 양을 많이 쳐내고 줄이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5판이 더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6판 이것도 많이 보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킷 등등 뭐 3인 공조예요. 3인. 이것도 이제 조직행동론이라는 책인데 요건 이제 4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로빈스 저지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이저 교과서는 아니에요. 출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4판 정도밖에 안 됐고
4판 정도 밖에라고 하지만 이제 미국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책을 개정하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안 된 책입니다. 굉장히 젊은 교과서인데 이 책의 장점은 로빈스 저지 교과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야 되는 책이다 보니까 잘 팔리다 보면 이제 팔려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여러 개를 다 집어넣어서 책이 좀 되게 방대해지는 감이 있어요. 이 책은 여기서 살려야 되는 이론, 그러니까 검증이 된 학자들에 의해서 공인이 된 그런 이론들만 수록한, 그러니까 좀 컴팩트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것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박경규 교수님, 그 인사관리 공부하실 때 많이 들으셨죠, 그죠? 박경규 교수님의 조직행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건 초판이에요. 1판. 박 교수님의 책은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에 대한 보완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두 분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약간 그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조직 행동을 정리하고 계시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책, 이 로빈스 책, 그다음에 백기복 교수님 책, 박경규 교수님 책 이 세 권으로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셋 다 약간 좀 강의하기 어려운 책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책들이 미시 조직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거시 조직론을 보면은 이것도 판매율 순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데프트의 조직 이론과 설계. 이건 이제 12판입니다. 판수가 이야기해 주듯이 굉장히 전통이 오래되어 있고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이 책의 번역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로 대학 교재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 책의 특징은 좀 설명이 쉽습니다. 설명이 쉽고 교수님 12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그 현재 이 조직 이론 분야,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이든 뭐든 출제위원급들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사용하고 번역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 그 조직 구조론, 설계론 공부하실 때는 이 책의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제 책도 이제 데프트 책이 베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임창희 교수님,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조직론 이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요건 이제 2판이고요. 아직 이제 3, 4년 정도밖에 안 된 책입니다만 임창희 교수님이 이제 데프트 책을 약간 한국화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 교수님의 장점이 원래 되게 쉽게 쓴다는 거였는데 이 책에서 조금 그 장점이 좀 흐려져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걸 어렵게 풀어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읽고 좀 약간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권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많이 읽혔던 책이 이제 김인수 교수님의 거시 조직 이론이라는 책인데 이건 이제 4판입니다. 3판까지만 내고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4판은 제자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교정을 보신 건데 4판을 쓰고 나서 이 제자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갔냐면 1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4판까지 개정하신 그 제자 열 몇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데프트 번역하자. 그래서 이제 1로 넘어가셔가지고 지금 거의 학파는 같은, 그러니까 이 책도 굉장히 많은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손을 대신 그런 책이고요. 우리나라 책의 어떤 가장 잘된 원조격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계홍, 박하진 교수님의 경영조직론. 이 책은 이제 초판이에요. 이 책은 이 모든 책들보다 얇습니다. 가볍고 잘 읽힙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분들이 노무사 출제위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좀 쉽고 컴팩트하게 되어 있고 출제위원 분들이 쓰신 책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책을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됩니까? 지금 얘랑 얘가 별도의 학문이고 다루고 있는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한 권짜리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 조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3판이 나왔고 이건 국내 교수님들이 적으신 건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학 책이에요. 행정학과 교재인데 이 책을 쓰신 세 분의 교수님이 전부 다 이제 대학원에서 조직론 쪽으로 전공을 하셨고 그 경영학 쪽으로 또 논문을 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관점에 큰 차이는 없고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독보적 장점은 미시와 거시를 한 권에 다 담았다. 그렇다고 두껍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제 수험서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빠르게 전체적으로 어떤 줄기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새 조직론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요건 제가 이제
그 해설 강의를 그 저희 노단계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여름방학 때 제가 5회짜리로 교과서 해설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뭐 하나로 좀 교과서부터 좀 읽고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박경규저, 삼인공저 둘 중에 하나를 기본서로 택해서 보시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조직론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이거가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책들이 전부 다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다루고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아예 여기 인사관리의 박경규 교수저나 그 삼인공저처럼 박경규 교수저는 체계를 쉽게 설명한 책이고 삼인공저는 어떤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담은 책이다. 뭐 이런 특징이 있으면은 둘 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얘네들이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결국 권하는 거는 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시면 되는 거고 이 한 권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해결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역대 모든 기출은 제 책에서 다 해결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조 최고 득점자가 65점 몇 점, 경조 과목의 최고 득점자가 65.xx 소수점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선택 과목들은 표준 점수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맞춰요, 세 과목에. 그래서 경조 같은 경우는 아주 초고득점자가 없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65점 소수점 몇 자리가 이제 최고 득점 하신 분인데 제 책에서 공부하시고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그 점수를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최고 득점자를 배출했다 이거죠. 그리고 65점이신 분도 65점 땡땡이신 분도 제가 배출했고 하여튼 63점 이상이면 아주 초고득점자들인데 초고득점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하여튼 제가 이제 올해 소박하게 개인적인 목표를 내년 시즌까지 잡은 게 있는데 제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하여튼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하여튼 경조 합격선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여튼 막 이잡듯이 괴롭혀서라도 하여튼 여러분 점수를 올려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목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시와 거시를 따로따로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이론을 구분을 할 때 이것들을 이제 총 합쳐가지고 파트를 몇 개로 나눌 거예요. 일단 OB 파트, 그 다음 OT 파트로 구분을 하는데 OB 파트는 다시 이 종업원 각자의 정말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측면 이거를 보면은 개인 부분의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소그룹 그러니까 집단이죠. 집단, 팀, 소그룹 측면을 연구하는 부분으로 이제 OB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 이 부분으로 일단 구분이 되고요. OT 같은 경우는 다시 설계와 구조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조직 디자인을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부분과 이것에 대한 근거,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이론사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총 4개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이론사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시간 동안 이 이론사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어떤 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개인 파트, 집단 파트, 그다음 조직 설계 파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순서로 1장과 2장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이 이론사에 대한 측면이고 그다음 이제 3장과 4장은 개인 부분, 5, 6장은 집단 부분, 7, 8장은 조직 설계와 구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수업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조직의 의의와 연구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그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첫 페이지를 내가 얼마나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이 과목이 나랑 맞나 안 맞나를 결정하는 그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의 탐구 대상인 조직이란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구조 하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결합체를 지칭한다. 꼭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야 되느냐? 교수님들이 보통 학술적인 개념 정의는
책에 있는 대로 써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조 과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본 문장 또 읽어볼게요. 공동 목표의 달성. 일단 목표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체계적인 구조, 구조라는 단어도 확인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부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돈 버는 조직도 있고, 정부 조직 같은 비영리 조직도 있죠. 그죠?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는데, 회사든 또는 정부든 공통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첫째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구조가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적인 측면을 토대로 몇 가지를 좀 더 볼 건데요. 일단은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목표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다. 별표를 쳐두시고요. 그 목표라는 단어 goal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별표를 쳐두시고,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이걸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조직이 달성하려고 하는 상태가 뭐냐? 예를 들어 저희 학원이라는 조직이 있으면 학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가 뭐예요? 수강생이 많아져서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조직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조란 의사결정의 권한과 각자의 역할 및 책임 등이 일정한 규칙하에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이나 역할 책임 등을 규정해 놓은 걸 우리는 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뭐 조직 구조라고 하면은 뭐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피라미드 모양의 조직도 누가 제일 대장이고 그다음 누가 중간 보스고 누가 이제 말단이냐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생각하는 조직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구조라는 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역할 책임 각자의 해야 될 일들이 잘 나뉘어져 있기만 하면 그것도 우린 구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옵니다. 조직은 다섯 번째 줄입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 간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직화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조직화라는 게 핵심 단어입니다. 조직화. 영어로 오가나이징이라고 돼 있고, 제가 거기 설명을 조직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명사로 보지 않고 동사로 본다는 게 어떤 설명이냐면 이거예요. 그 회사라는 게요, 특정한 회사의 상태라는 게, 우리는 상태라는 말을 쓰지만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 안에 조직 정치가 일어나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고, 누구는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놀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딱 어떤 하나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늘 움직이는 것이다. 이걸 이제 조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그냥 구성원들이 늘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걸 이제 우리는 조직화라고 부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공부를 하면서 더 이제 채워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대부분의 조직은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이와 스스로를 구분하는 경계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경계라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을 다니고 있어요. 삼성그룹을 다니고 있는데 핸드폰을 사고 싶은데 저는 아이폰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신경 안 쓴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폰 쓰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대신에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약간 삼성폰을 써야 된다는 그런 눈치는 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임직원 회의 같은 거 갈 때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막 아이폰 쓰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본대요. 왜 아이폰 쓰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고 다닌다니까, 이제 윗분들은 삼성을 써야 되겠지만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는 별 터치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아이폰을 쓰는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경계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직 구성원이긴 한데 어떤 외부의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직의 경계라는 것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직 경계? 그냥 조직 회사 밖을 나가면 바뀌고 회사 안은 조직 안 아닌가? 그런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이 경계라는 거는 어디까지가 우리 회사 영향력에 미치는 범위이고 어디서부터가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범위냐 이거죠. 그러니까 직원의 어떤 법적인 소송만 따지면 그 직원은 삼성 경계 안에 들어오는 직원인데,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 직원은 삼성의 컨트롤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늘 이러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 경계라는 것을 어떻게 회사가 좀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복잡하게 제가 지금 챕터를 읽었는데, 한 단어 그 단락을 읽었는데, 그럼 이 단락에서 우리가 건져야 되는 단어가 뭐냐? 누군가 여러분한테 조직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핵심 키워드 세 가지. 일단 목표가 있고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 각자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건 당연히 말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거의 모범 답안이에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은 되는데 조금 교수님들을 놀래키고 싶다. 이것도 알아? 이런 것도 알아? 이런 느낌을 주려면 이제 조직화, 과정의 산물이다. 그리고 경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해주면은 이게 약간 공부를 좀 깊게 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외울 때도 여러분들이 수준별로 내가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차차 드릴 거예요. 괄호 2번. 그럼 조직이 왜 생겼느냐? 조직의 등장 배경. 솔직히 이런 거 공부하기 싫죠. 우리 그냥 알아서 생겼겠지.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돼요, 그죠? 꼭 철학 시간에 가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왜 공부해야 돼, 그죠? 근데 교수님들은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장 배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줄, 당초 인류는 이 문장은 임창희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인데요. 각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각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이기적 존재, 항상 그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건 원시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렵, 채집, 생활을 해오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원시 인류, 각자 정말 동물적인 상태로 살아오던 그런 원시 인류가 도대체 왜 이 조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분업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분업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분업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 뭐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해가지고 뭐 농경이 시작되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업이라는 게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세요? 농사 지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촌놈이거든요. 저는 이제 경상도의 아주 시골, 그러니까 막 1990년대까지 그 전기가 잘 안 들어오던 그런 동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도시 분이신데 아버지 따라 이제 시집을, 두 분이 연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가는데, 시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왜 여기로 시집을 가야 되지? 그 정도로 되게 비포장 도로로 막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산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농사를 막 지어요. 그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면은 농사는 혼자 못 지어요. 이거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논에다 물을 뿌려서 이제 막 그 벼를 심고 뭐 그 나중에 또 벼가 또 그냥 크나요? 뭐 잡초 뽑아줘야 되고 나중에 탈곡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경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분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걔네들은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분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인류가 공동체를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서 다 못하니까, 일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눠진 사람들끼리 인접한 곳에 살아야 되니까 조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고, 이거를 좀 그럴듯하게 이론으로 표현해 볼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거래 비용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거래 비용 이론은 이런 게 출발점이에요. 물물거래. 물물 교환, 뭐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물물 거래를 할 때 A라는 사람과 이제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시장 거래를 해요. 제가 뭐 농사를 혼자 지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옆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B라는 사람한테 소고기 한 건 주시오 했으면은 쌀 얼마를 주면 소고기 한 건을 준다. 뭐 이런 그 교환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딱 거래가 서로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건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사회시간, 경제시간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물물 교환이 등장하게 되었다. 근데 이 물물 교환이 등장한다는 것까지만 우린 배우죠. 근데 물물 교환 진짜 해본 분 계세요? 중고 거래 같은 거. 가격이 되게 책정하기 예민한 문제 아니에요? 저도 핸드폰 중고 거래 몇 번 해봤는데 내고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격이 올리면, 예를 들어 아이폰 뭐 30만 원입니다 하면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미 사진 올라와 있는 거 보시죠. 뒷면 좀 보여주세요. 뒷면 보여드리는 거. 그 미세한 흠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흠집 아닙니다. 흠집인 것 같은데요? 사지 마요.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뭐 끝까지 막 사지 마. 그러면은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물 거래를 하다 보면은 나는 가격을 올려받고 싶고 상대방 가격을 후려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기심이 있고, 정보도 불완전해요. 정보도
부족. 이 사람이 정말 선의로 나랑 거래를 하는 것인지 악의로 거래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부족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교재도 적혀 있습니다만 거래 상대가 소수예요. 날개에다 제가 뭐 거래 상대의 소수성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무수히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지 않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경조 과목 선택했다고 치면은 강사가 몇 명이에요? 신림동 바닥에 몇 명 없어요. 그죠? 그러면 거래 상대가 소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수고 저는 소수예요. 그러면은 누가 약을 팔기 좋아요? 제가 지금 약 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거래 상대가 소수가 되면 소수인 쪽이 갑이 돼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이 사람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의 수와 이쪽 입장에 있는 사람의 수가 똑같지가 않다면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등쳐먹으려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장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장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소위 거래 비용. 그러니까 정말 물건의 정가 외의 좀 부가적인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없애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이걸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이제 좀 효과적인 이 거래 비용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1대1 대등한 관계로 거래하지 말고 얘가 이 B라는 사람이 나를 속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속이지 못하도록 내 밑에 고용을 해버리는 거죠. 상하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제 내가 월급을 주고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게 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속일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속이면 내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급 관계, 주종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위계 서열의 관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래 비용이 좀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회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안정적으로 월급을 줄 대상이 필요하니까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별 거래를 하지 않고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면 거래 비용이 준다는 거죠. 거래 비용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만 일단 하여튼 조직이 왜 만들어졌느냐, 사람들이 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집단 체제를 만드느냐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여쭤보신다면 여러분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분업으로 인한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측면,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거는 공공조직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조직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막론하고 조직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행정학이나 경영학 모두에 공통되는 그러한 주제들인데 거래 비용과 분업의 감소,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중간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괄호 3번 경영조직론의 연구 범위와 목표, 이건 제가 아까 칠판에 설명을 드렸던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조직 차원의 내용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해놓은 것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옆에 그 빙산으로 비유한 조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빙산은 한 8, 90%가 물속에 잠겨 있고 10% 정도만 물 위에 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을 딱 바라봤을 때 그 현상, 예를 들어 거기 전략, 목표, 구조, 권력, 명령, 체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측면이지만 예를 들어 뭐 경영권 분쟁을 한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거는 태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게 태도예요. 그럼 지각. 저 사람이 이뻐 보이나 안 이뻐 보이나 저게 이제 지각이에요. 그다음 규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이제 지난주에 그 뭐 광화문에 막 시위를 하러 갔다. 그럼 시위를 하러 가면은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는데 난리가 난 거지, 교보문고 근처에. 그러면은 몰랐는데 오늘 시위하는 날이구나. 그러면은 같이 이제 쓸려가는 거죠. 막 이렇게 외치면은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제가 그 2008년에 그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저는 그때 군인이어가지고 촛불 집회 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교보문고에 저는 이제 휴가 나오면 책을 사러 가거든요. 서울역에서 이제 그 군용열차 타고 내려가지고 서울역에서 이제 광화문으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안 가, 버스가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왜 이렇게 차가 느리게 가냐고 했더니 모르냐고, 오늘 시위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시청에서 내려서 쭉 걸어갔거든요. 근데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밀려가는 거 있죠, 사람이.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막 아침 그 만원 지하철에서 내가 걷지 않아도 알아서 걷는 거랑 비슷한 그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규범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남들이 다 하는 방향대로 나도 하려는 성향, 이런 게 좀 있어요, 사람이. 그게 이제 규범이라는 측면이고요. 상호작용은 뭐 대화를 나누는 이런 과정, 갈등,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그 근저에 깔린
물속에 잠겨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 조직론이라는 건 요 두 측면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그림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조직론의 목표. 좀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더라도 이 문장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경영조직론의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어디 가서 여러분 학문의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멋있는 답변이 돼요. 학문의 목적이란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학문의 목적인데 이걸 경영조직론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단어를 하나씩 좀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사가 수강생들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왜 저렇게 좀 있어 보이는 척을 할까? 그게 이제 만약 궁금하신 분이 계세요. 왜 어떤 뭐 대중들 앞에 서 있는 강사나 연사가 왜 저렇게 좀 아는 체를 많이 하고 거드름을 피울까? 그게 이제 궁금하면은 그 기술이라는 거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일단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걸어갈 때 천천히 걷는다. 뭐 분필을 잡고 손가락 하나를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뭐 엣지 있게 막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를 막 적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 양태를 관찰해서 기록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기술이에요. 일단 그런 기술을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기술을 한 다음에 이제 설명, 왜 저러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를 파악을 하는 건데, 그 이유라는 건 본인에게 묻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 이유가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explain,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저 사람은 내일 강의를 할 때도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측이 되는 거고, 마지막 통제는 그럼 앞으로 저 강사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좀 구체적인 상황을 들고 가볼게요. 우리 실제 조직론에서 연구하는 상황인데, 종업원이 퇴사를 한다. 이걸 좀 내가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이직, 인사관리에서 배우셨죠, 그죠? 이직이라는 거. 그러면은 일단 이직을 기술한다는 건 누가 이직을 하는가, 언제 사표를 많이 쓰는가, 어떤 부서에서 사표를 많이 쓰는가, 이걸 정리하는 게 이제 기술이에요. 그럼 예측이라는 거는 특정 팀에서 이직률이 다른 팀보다 월등하게 높다면 그 이유가 뭘까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 팀장의 성격을 봤더니 팀장이 되게 괴팍하다. 아, 그러면은 팀장이 괴팍하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 팀장이 괴팍하니까 이직을 할 것이다. 이게 예측이에요. 그러면 통제라는 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팀장을 바꾸든지 팀장의 스타일을 좀 교육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론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는 현상을 있는 것대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원인을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까지도 이 조직론의 목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이 목표 부분은 답안에 뭐 당장 옮겨 쓸 수는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구가 여기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그림 1-1 경영조직론의 체계가 있고요. 앞으로 경조 수업 끝날 때까지 이 그림에 따라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교재에 뭐 예를 들어서 227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227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그 단원 개요라는 부분에 그 방금 보신 그 그림을 설명해 놨죠. 그 그림 중에 5장에서는 리더십을 다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챕터의 내용이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장 예쁜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그게 이제 129쪽을 보시면은 129쪽이 가장 많은 변수를 다루고 있거든요. 129쪽의 단원 개요를 보시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뭐 내용들이 각각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그림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교수인, 아까 제가 저기 칠판에 적었던 그 로빈스라는 교수랑 그 콜킷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쓴 책에 항상 그 첫 챕터에 그 이 책의 이론적인 프레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라는 건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라는 의미죠. 그죠? 인과관계. 우리가 인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앞으로 이제 화살표로 이제 교재에 그림이 만약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화살표 앞부분이 원인 변수, 그러니까 개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은 그 뒤쪽에 있는 변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인과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특성이라는 게 있고, 개인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변수. 이건 이제 결과, 다 좋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들이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흘러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개인 특성, 개인 메커니즘,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 특성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능력, 성격, 가치관. 얘들의 공통점은 잘 안 바뀌어요. 능력은 물론 올라갈 수 있죠. 인적 자원 관리 시간에 이제 교육 훈련 배웠잖아요. 사람의 능력은 개발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세팅이 된 능력이라는 건 잘 안 바뀌어요. 뭐 IQ 같은 거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건 능력 잘 안 바뀌고 성격도 내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거 잘 안 바뀌어요. 가치관 나는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인생의 어떤 깨달음을 얻기 전엔 잘 안 바뀌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잘 안 바뀌는 것들. 개인 메커니즘 안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뭐 태도, 정서, 학습, 동기부여 등등이 있는데 얘들은 좀 가변적이에요. 좀 가변적이고 개인이 머릿속으로 또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가를 설명하는 어떤 동적인 그런 변수들이고 결과로 지목되는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경영조직론에서 이게 향상되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 그 조직몰 그 입입니다. 조직몰 립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이제 오탄데 조직몰 입이 있고요. 조직몰입. 그 다음에 직무성과, 조직 효과성 이런 것 등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증가하면 좋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흐름이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집단 메커니즘이 있죠. 그죠? 집단 메커니즘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팀 차원의 변수들입니다. 근데 팀과 개인 중에 팀이 먼저라는 거는 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팀원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가 누군지에 따라서 내 감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것이죠. 간혹 예외적으로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얘가 개인 차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직 메커니즘. 이건 이제 구조 같은 거죠. 조직의 구조나 인사 정책 제도들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보상 시스템도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 조직의 구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얘는 또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개인 특성은 또 여기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래서 각 챕터를 공부하실 때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뭐를 공부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변수가 이 개념이 결과적으로 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을 기술하고 예측하고 설명하고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종업원의 행동 양식이 조금 바뀔 때 그게 과연 좋은 행동인지 안 좋은 행동인지 상사가 부하를 다루는 방법이 좀 달라졌을 때 이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그림 이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고 각 챕터를 공부할 때 이제 논리 구조를 잡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거나 또는 심리학과 출신이 아니신 분들의 경우 상당수는 이러한 그림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그려지는 것인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용도냐면은 경영학 변수, 경영학에서 지금 우리 조직론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이 이론이라는 건 전부 다 원인과 결과로 구성이 돼요. 이게 원인이면 이게 결과다. 상사가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 부하들이 뭐 열받는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걸 연구를 해요.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요. 운동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심지어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잠을 못 자면은 소득이 올라간다. 뭐 이런 연구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학원 때 가장 충격적으로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수면 시간이 적어지면 소득이 올라간다는 거였어요.
그게 연구가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수면 시간이 적어지면 소득이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소득이 많은 직종에서 일하다 보니 수면 시간이 적어지는 건데 약간 이제 거꾸로 연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논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읽어봤는데 그걸 나름 합리적으로 썼더라고요. 그 사람의 논리 근거는 그거예요. 수면 시간이 적어진다. 예를 들어 아주 고액 연봉을 받는 미국의 컨설턴트, 정말 죽을 정도로 잠을 못 자고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억대 연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설문조사를 돌려요. 죽음에 대한 인지, 내가 얼마나 죽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가, 매우 가깝다라고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돈을 잘 안 쓰고 아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족들한테 잘해준대요.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이들한테도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에 대한 감화를 받는 거죠. 오, 우리 남편이 잘해주네, 우리 아내가 잘해주네. 그래서 가정생활이 좋아지고, 가정생활이 좋아지니까 가정에서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더 많이 번다. 뭐 이런 연구예요. 그러니까 뭐야? 뭐 말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경영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원인, 중간 과정, 결과,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뭐 화살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릴 건데 앞으로 그게 이제 그러한 의미,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제가요, 인과관계 강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제가요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얘가 얘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선생님분들이 그럼 이게 결과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이게 이것의 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까는 결과라면서요. 왜 원인이라고 하십니까?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간다. 그럼 이것만 떼놓고 보면 얘는 결과죠. 근데 이렇게 떼놓고 보면 얘는 원인이잖아요. 그죠? 경영학, 특히 조직론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최종 파이널 결론인지 아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챕터 상에서 이게 결론이구나, 이게 원인이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혼동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이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A는 B입니다 라고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B는 C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분이 이제 그러면은 A가 B로 갔다가 C로 가도 되는 겁니까? 결국 A는 C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소득이 높아요. 그러면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말 돼요? 소득이 높으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좋은 병원 가겠죠. 비싼 의사 막 1인실 누릴 수 있겠죠. 그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사망률이 적어진다. 말 돼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받으면 사망률이 적어질 확률이 있죠. 그죠? 그럼 갖다 붙여서 돈 많으면 사망률이 낮아진다. 이 말이 돼요?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돈 많다고 사망률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돈 많으면 오래 사나? 근데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발병률이라든지 사망률과 소득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맞고 이 관계가 맞다고 해서 합쳐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게 꼭 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뭘 공부해야 되느냐? 그냥 책에 있는 대로만 이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저한테 검토를 받으세요. 이걸 합쳐도 됩니까? 이거 이렇게 시사점을 써도 되겠습니까? 인사관리는 약간 장문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건 실제 기업의 인사 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쓰면은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이론이거든요. 이건 교수님들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창작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있는 이론만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나 답안에다가 새로운 어떤 이론을 시도해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제 컨펌을 받으시라는 거죠. 진짜 막 없던 이론을 창작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2, 3기 가면 창의적인 이론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조의 그 이론적 체계를 잡아봤고요. 2번 조직연구의 그 주요 용어들을 보겠습니다. 이건 목 찾았고 외울 건 아니고 단어의 뜻만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괄호 1번의 연구 모형이라는 게 제가 방금 칠판에 그렸던 동그라미 화살표로 연결된 어떤 그림들, 이걸 연구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9페이지에 괄호 2번 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변수의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은 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변수는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그럼 아까 그림상으로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변수가 되겠죠. 그죠? 측정 가능하고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조작이 가능해야 된다. 변수는 일반적으로 구성 개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실제 측정하기가 힘든 관념에 대한 사고를 돕기 위해 가설적으로 만드는 개념을 뜻한다. 읽는 순간 막 짜증이 막 치밀어 오르죠, 그죠? 심리학 뭐 개론이나 또는 뭐 이런 수업을 들으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구성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construct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구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잠깐 좀 보시면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 다 알죠, 그죠? 사랑이라는 건 있잖아요. 사랑이 없진 않죠, 그죠? 내가 뭐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그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연구하고 싶으냐?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랑 사랑하지 않는 부부와의 차이점을 제가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책 쓰면 잘 팔리거든요. 사랑하는 부부의 5가지 특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쓰면 진짜 잘 팔려요. 진짜 돈 버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정년 보장을 받으시고 나면은 이제 제일 돈을 쉽게 벌기 위해 하는 일들 그런 대중서를 쓰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뭐 돈 벌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이런 거 쓰면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 교수님들도 사람 관리의 원칙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책이 잘 팔리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사랑하는 부부의 5가지 특징 이런 책을 제가 쓰고 싶다고 칩시다. 근데 사랑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누가 사랑을 한다, 누가 사랑을 안 한다라는 걸 제가 측정을 해야 되죠. 측정을 하려면 사랑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제가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를 비교하려면 제가 사랑을 정의를 해야 돼요. 사랑이란 하루에 뭐 키스를 몇 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량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사랑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정의된 개념, 이걸 이제 구성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시간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바꾸어 놓은 거죠. 이걸 이제 구성 개념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뭐 사랑이다, 만족이다, 몰입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굳이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단어들이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죠. 몰입이라는 것도 내가 뭔가 몰입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조를 공부할 땐 이것들을 정의를 해야 돼요. 만족이란 대상에 대한 호의적 태도다. 뭐 이런 식으로. 몰입이란 대상과 나 간에 느껴지는 일체감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의를 한다고요. 왜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게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구를 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는 구성 개념이라고 부르고 변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일단 좀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그 종속 변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독립 변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외우지 마세요.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심심하실 때만 한번 읽어보시고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잘 알죠? 종속 변수는 뭐예요? 결론이죠, 그죠? 독립 변수는 뭐죠? 원인이죠. 그거 2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그립 1-2 별표 쳐두시고 되게들 많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점심을 먹고 싶은데 집에 있는 밥을 좀 먹기가 좀 싫은 거예요. 냉장고를 들여다봤더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합격생분들을 학원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좀 약간 합격생 특강, 뭐 합격생과의 만남 이런 걸 제가 여기서 했었거든요. 인사관리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그거 하고 김밥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김밥이 한 2-3줄 남았는데 그걸 학원에서 주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토요일에 갑자기 그 김밥이 생각이 나서 이거 버리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와이프가 그 계란물을 풀어가지고 김밥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제 구워 먹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만들고 있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김밥이랑 항상 뭘 먹어야 됩니까? 라면을 먹어야죠.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데 이제 라면에 좀 레시피가 좀 특이한 레시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동문들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막 전화를 하더니 막 그 특이한 라면 옛날에 막 라면집을 운영한 친구가 있대. 그래가지고 막 그 라면 레시피를 받았는데 그 라면에다 뭘 넣으면 되냐면 계란을 넣었는데 계란을 그냥 계란 넣는 것이 아니라 계란에 그 참기름을 한 반 티스푼 정도 넣어서 계란을 이렇게 젓고 깨소금을 조금 뿌린 다음에 라면은 끓고 있잖아요. 끓고 있는 그 면에다 식초를 몇 방울 한 3방울만 탁탁탁 떨어뜨려서
그 계란을 탁 끼얹으면은 진짜 분식집 라면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레시피를 보고 과연 맛이 있을까 하고 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알던 라면이 아니에요. 분식집보다 더 맛있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래프로 이걸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지금 라면을 끓이는 시간인데 1분, 3분. 보통 라면은 1분 끓이면 설익죠, 그죠? 3분 정도 끓여야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1분 끓였을 때 라면의 맛은 이 정도, 3분 끓였을 때 라면의 맛은 이 정도였어요.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예요, 그죠?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변수들 간의 그 관계, 모형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라면을 끓이는 시간이죠. 적정 시간에 끓였느냐 안 끓였느냐가 라면의 맛을 좌우한다, 그죠? 라면 끓이는 시간이 원인이고 맛이 결과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런 논리예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계란을 푼 게 아니고 참기름을 푼 계란을 넣었더니 라면이 더 맛있어졌다. 뭐 참기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참기름을 풀었을 때 1분만 끓이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맛이 없겠죠. 근데 이거보단 맛이 있겠죠. 참기름 풀기 전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참기름을 풀고 적정 시간까지 맞추면 더 맛있어진다. 이렇게 기울기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여기다가 참기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조절 변수. 조절 변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 존재하는 관계, 즉 비례한다, 원래 존재하는 관계를 좀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바꾸어 주는 걸 우린 조절 변수라고 불러요.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조절 변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조절 변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존재하던 개념을 그 관계의 양상을 좀 더 강하게 약하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남자의 잘생긴 정도와 여자친구의 애인에 대한 만족감의 관계를 제가 연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남자의 얼굴이 이제 오징어냐 아니면 남자의 얼굴이 아주 잘생겼냐에 따라 잘생긴 정도를 제가 구분할 수 있겠죠. 남자 얼굴 보고 넌 1점, 너는 2점 이런 식으로, 너는 100점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이제 선형으로 나열을 할 수 있겠죠. 남자의 얼굴에 따라. 그리고 여자친구에 대한 만족도를 쭉 점수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비례적인 관계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조절 변수로 뭘 투입하느냐? 어차피 잘생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 잘생긴 남자가 뭐도 잘하면, 말도 잘하면 그럼 더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 언변이라는 건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왕 존재하는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 한약을 먹을 때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먹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효과의 양상을 떨어뜨리는 조절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상호작용. 하나 메모 좀 해두세요. 거기에 상호작용이라고. 상호작용, 영어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이 독립 변수죠. 원인 변수. 얘랑 이 조절 변수 간의 이제 조화로운 관계.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어떤 관계.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참기름과 라면 끓이는 시간의 상호작용은 탁월한 맛.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말까지 잘하면 두 개가 상호작용, 시너지를 일으켜서 대단한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절 변수, 조절 효과는 이해됐죠, 그죠? 이 조절 변수, 중간에 쑥 들어가는 게 조절 변수고 그 그림 전체는 우리 조절 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개 변수는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 예를 다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장수하느냐. 이 관계에서 사실 논리적으로 약간 의문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연 돈이 많으면 오래 살까? 주변에 뭐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시면 야, 저 집은 돈이 많아도 다 암에 걸렸다더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돈이 많으면 불화가 생겨가지고 열받아서 오래 일찍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오래 산다. 이거는 맞죠, 그죠? 이 관계들은.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가 애매할 때 중간에 어떤 하나의 변수가 개입함으로써 연결고리가 지어짐으로써 논리적 완성도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이때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놈, 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얘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 이거 저절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살 건데 거기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기입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얘랑 얘 간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조절 변수 그림으로 똑같이 그려볼게요. 소득이 장수를 하고 여기에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 질문을 한다면은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얘와 얘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소득이 많으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그림은 언제 그리느냐? 아까 라면 끓이는 시간과 참기름. 라면 끓이면 참기름이 생겨요? 아니죠. 라면과 참기름은 별개잖아. 그럴 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조절 효과라고 부르고 언제 매개 효과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개인의 특성이 개인의 메커니즘을 변화시켜서 성과를 낸다. 이런 그림을 아까 그렸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변수, 이건 무슨 효과예요? 매개 효과인 거죠. 개인의 특성이 바로 성과를 낸다고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즉 성격이 좋으면 일을 잘한다? 뭐 말 되는 측면도 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이 좋으면은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서 일을 잘한다. 그러면 좀 더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확 살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제 매개 효과 또는 매개 변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화살표 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매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서 쑥 올라가는 게 있으면 이건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절의 경우는 이 둘 간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딱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없어요. 얘는 이제 관계가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대놓고 시험에서 매개와 조절을 구분해라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은 동기부여나 리더십이나 조직 이론을 공부할 때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이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조직의 목표, 조직 효과성. 11쪽 그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 15회 시험 문제였고 10년 전에 나온 거네요. 조직 효과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를 기술하시오. 일단 그 영어로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organization은 알죠? 조직이고 우리가 배웠던 건데 효과성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effectiveness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거 우리말로 이제 효과성 또는 유효성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효과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효과성으로 계속 번역을 하고 있고요.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유효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effectiveness라는 말은 한마디로 효과가 있느냐 쉽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효과가 있을 때 효과성이 높다 보통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효과가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조직 효과성? 조직이 효과가 있다? 조직이 뭔데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합 이렇게 우리가 아까 구조, 체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가 조직이라고 불렀으니까 조직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목적이 달성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조직 유효성, 조직 효과성이라는 말은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도. 이게 좀 재밌는 단어인데 정도. 영어로 표현하면 뭐 디그리 뭐 이런 거네. 디그리 정도.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수험생이 효과적인 수험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합격에 그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으면 우리는 합격을 달성하는 정도가 높다면 우리는 이제 효과적인 수험 생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 그러면은 합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합격을 하는 정도? 합격하는 정도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죠.
합격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그건 좋은 것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할 수 있겠죠. 단기 합격이 중요하다. 그럼 이건 시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비용을 들일 수도 있죠. 똑같은 시간에 합격을 하더라도 돈을 적게 들이고 합격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비용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내용 이해의 정도, 내용 이해도. 내가 노동법, 인사노무, 경영조직 그리고 행정쟁송을 하나도 놓지 않고 전 챕터를 다 이해를 하고 합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적어도 노무사라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강의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느 한 과목을 제끼거나 뭐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뭐 한 합격생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가 강의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하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예를 들어 이 판례 하나 안 보고 싶은데 보고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혹시 노동법 강의를 할지도 모르는데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안 외우고 넘어가서 합격은 한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강의를 하러 가가지고 수험생이 이거 판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전 수험생 때 선생님이 보지 마라 그래서 안 봤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오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합격하고 나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라는 건 기준이 되게 보다 다양하다는 건데 크게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를 효율성이라는 지표 하나랑 유연성이라는 지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거는 efficiency라고 부르는데, 효율성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가성비의 개념이에요. 투입 대비 산출이 좋으면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좋으면 효율적이다. 즉 시간이나 돈을 적게 들이고 원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면 그건 효율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연성은 영어로 flexibility인데 flexibility 이거는 변화 대응입니다. 변화 대응. 그러니까 얘는 변화 대응. 얘는 가성비. 만약에 수험 생활에서 기출 문제의 경향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상태에서 내가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합격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수험 생활에 진입하던 1년 차랑 2년 차 되던 시기에 갑자기 출제 경향이 확 바뀌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죠. 그건 유연성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변화가 있다면 대응을 해야 되고요. 만약 변화가 없다면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 이게 만약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얘가 높은 게 곧 이게 높은 거죠. 그죠? 그런데 뭔가 자꾸 바뀌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단 바뀐 데 대응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뭐 효율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유연성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유효성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뜯어볼 텐데 일단은 그 유효성의 의미가 목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로부터 한번 교재를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11쪽 목표가 있는데 목표의 뜻은 간단해요. 첫째 줄 끝부분에 있죠.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이걸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그게 이제 뭐 이윤의 규모로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매출액으로 따질 수도 있고 직원의 숫자로 따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뭔가 미래 상태가 있다면 그건 목표가 돼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페로우에 따르면 목표에는 공식 목표랑 운영 목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위 사명이라고도 불리며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와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공식 목표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거예요. 당신네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돈 버는 회사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모든 회사는 다 돈을 버는 거니까 차별화가 안 되니까 당신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각 그룹에 가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비전, 뭐 미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인류 공영에 기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공단기도 홈페이지 그 노단기 들어가 보면 막
되게 그럴듯한 멘트가 뜨죠. 뭐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식적인 목표죠. 그다음 운영 목표는 네 번째 줄 반면 후자 운영 목표는 실질적인 운영 활동을 통하여 조직이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성과로서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가 되는 단기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원의 단기적 목표라는 건 수강생 점유율 또는 뭐 수강생 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운영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간단히 말해서 운영 목표는 공식 목표의 하위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위계 관계라는 거죠. 그죠? 운영 목표가 충족이 되면은 공식 목표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넓은 개념이고 뭐가 더 좁은 개념인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목표의 관리 방법인데 여러 목표의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표가 여러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 학원이라고 하면은 매출도 올려야 되고요. 수강생 수도 늘려야 되는데 매출과 수강생 수가 일견 비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충돌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강생 수를 일단 무조건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다 공짜로 풀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다 공짜로 풀면 되죠. 공짜가 효과가 있을까? 있어요. 있어. 제가 해봤더니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작년에 그 1차 경영학 기본 강의를 제가 이제 그 이론 강의, 그 실강만 공짜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기 전보다 10배가 늘었어요, 수강생이.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게 가격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알게 됐는데 어쨌든 가격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라는 게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야. 수강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가격만 다운시키면 매출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충돌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된 목표를 설정하여 그것만 집중적으로 달성하고 나머지 목표들은 그냥 부차적으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대화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메인이 되는 목표 하나만 집중한다 이거예요. 둘째,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건 일정 기간 동안 주요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고 그 다음 다른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일단 매출액을 늘리고 그 다음에 수강생 수를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서 하나가 달성되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셋째, 여러 목표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동시에 달성하려고 한다. 보통 회사들이 이걸 많이 쓰죠.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려고 하다가 보통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하나를 놓치기 싫어서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만족 원리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처음에 하나로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그때마다 목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목표 변경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그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표 변경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 날개를 볼게요. 목표의 변경. 좀 중요한 말인데요. 조직 목표의 달성은 다양한 이해 집단의 요구를 둘러싼 타협의 산물이며 일종의 정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이어트와 마치 1963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일단은 목표가 변경되는 이유를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표 달성은 다양한 이해 집단의 요구를 둘러싼 타협의 산물이다. 이해 집단이 뭔데요? 회사 또는 조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 집단이에요. 그 이해 집단의 요구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옥시라는 그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나 몰라라 했잖아요. 뭐 나랑 관련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서울대 모 교수한테 이제 실험을 의뢰했죠. 그래서 독성 시험을 의뢰해가지고 과연 우리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가지고 쥐나 이런 동물들이 죽느냐 이걸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서울대 모 교수가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죽어요, 쥐가. 해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가 죽는다. 라고 이제 보고서에 썼는데 옥시에서 어허 죽다니 딱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교수가 연구비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회사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조교한테 가가지고 야 진짜 죽었냐? 교수님 보셨잖아요. 죽었다고. 죽었냐? 죽었습니다. 죽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조교도 이제 조교가 그 당시 그 조교가 실험을 주도했던 조교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의 말을 들어야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갈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양심 선언을 해버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눈을 딱 감고 죽었다는 페이지를 다 빼내버린 거예요. 연구 보고서에서.
그래서 죽었다는 거 빼버리고 죽게 된 그 정도의 분량을 투약했다는 실험 결과도 삭제해버리고 그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에는 안 죽었다는 것만 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옥시에다 제출을 한 거죠. 옥시가 그걸 가지고 허봐라 서울대 교수가 실험했는데 안 죽었다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터지면서 그 서울대 교수가 지금 재판받고 있죠. 지금 갖고 그러면 그 조교는 어떻게 됐느냐? 조교는 박사 받고 양심 선언을 했어요. 박사를 받고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받고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이제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증인 선서하고 교수님이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당시 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교는 살았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가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옥시라는 회사가 대응을 하잖아요. 피해자들한테 대응을 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모르쇠였다가 증거가 나오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 근데 그 피해 규모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 그러다 한다니까 사장이 직접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목표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바꾸는 과정에는 거기 이해관계자, 소비자 같은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하면은 그것과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목표를 절충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라는 게 자꾸 바뀔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자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괄호 2번은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효율성과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외워야 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빨간색 2번 조직 효과성 측정, 여기서부터 우리가 암기를 열심히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5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